네, 안녕하세요.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님들이 해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앞으로 영상을 여러 개 찍을까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많은 분들이 주식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안 해주셔서 좀 섭섭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약간 엎드려서 절 받는 느낌이 들어서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긴 한데, 첫 키스가 언제냐라는 질문까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월투가 채널에서 말씀드리기엔 좀 민망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노코멘트로 넘어가고 다른 질문들을 이제 앞으로 차차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다루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뉴스를 잘 보시는 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전례 없는 $30 billion, 한국 돈은 한 30조 정도의 강제 청산이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에 대한 저만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에 3월 26일에 일단은 주식시장은 굉장히 많이 올랐던 하루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2%가 올랐고 S&P 500는 1.7%, 굉장히 많이 올랐던 하루였는데, 그날 특정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컴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디스커버리라는 카드 회사의 주식은 그날 27%가 떨어졌고요. GSX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주식은 42%,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중국의 바이두라는 회사는 장중에 15%까지 떨어졌다가 결국 회복하긴 했지만 그 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이제 루머가 돌았어요. 어떤 펀드가 지금 강제 청산을 당하고 있다, 영어로는 마진 콜을 당하고 있다, 이런 루머가 났는데, 주말에 이제 어떤 펀드인지가 밝혀졌죠. 그 펀드 이름이 아르케이고스라는 패밀리 오피스 헤지 펀드인데, 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빌 황이라는 한국인 투자자분이세요. 이제 월가에서는 이제 한국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한국인이 운영한 펀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 황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아르케이고스라는 펀드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와튼에서 MBA를 다닐 때 리크루팅을 하다가 이렇게 이름을 들어본 펀드인데, 이 펀드가 그냥 헤지 펀드가 아니라 패밀리 오피스예요. 패밀리 오피스가 뭐냐면은 보통은 클라이언트의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오로지 빌 황 이분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 펀드가 운영하던 자금이 한 $10 billion, 10조 원 정도가 됐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게 다 빌 황이란 분의 자산인데, 그럼 어떠한 이유로 이 마진콜이 일어났냐, 이걸 또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 돈으로 어떤 주식을 사요. 그런데 그 주식이 10%가 오르면 제 수익은 10%, 10만 원이겠죠. 100만 원이 10%는 10만 원이니까. 그런데 제가 좀 욕심을 내서 100만 원 플러스 400만 원을 빌려서 총 500만 원으로 그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주식이 10%가 오르면 저는 원래 10만 원만 벌어야 되는데, 빚을 져서 레버리지를 껴서 50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제 수익은 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의 돈 100만 원에 50만 원은 50%니까 제 수익률은 원래 10%가 아니라 50%, 5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고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주식이 떨어지면 또 반대도 성립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주식이 10%가 떨어지면 원래 10만 원만 손해를 보는 건데 50만 원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인데, 이 아르케이거스란 펀드가 레버리지를 껴서 투자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펀드는 굉장히 집중 투자를 하는 걸로 유명해요. 집중 투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 많은 주식을 투자함으로써 분산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정말 확신이 있는 몇 개의 주식을 투자함으로써 내가 맞았을 때 큰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집중 투자 플러스 레버리지를 껴서 한다는 건 정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아르케이거스란 펀드가 그동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깝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 펀드가 운영하던 자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billion 정도였어요. 근데 이 펀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총 가치는 $50 billion, 총 5배의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 초쯤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컴이라는 회사의 주식은 사실 올해만 2배가 넘게 올랐다가 꼭대기에서 그 회사의 경영진이 이제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뉴스를 내요. 그 뉴스와 함께 주식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또 바이두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막 떨어지다 보니까 이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많은 은행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골드만삭스가 가장 먼저 강제 청산을 시작한 거죠. 그 강제 청산을 한 이유는 본인들이 빌려준 돈, 그 돈의 원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가를 움직이지 않고 주식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트레이드,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한꺼번에 시중에 파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까 언급했던 회사들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그날만 강제 청산된 주식의 금액을 보니까 한 $30 billion, 3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 아르케이고스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골드만삭스가 가장 먼저 강제 청산을 시작을 했고, 그 대신에 한 발 늦은 노무라나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은행들은 강제 청산을 일찍 못했기 때문에 주식은 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월요일에 노무라하고 크레딧 스위스의 주식이 14%나 떨어졌어요. 이렇게 큰 회사들의 주식이 하루에 14%가 떨어질 정도면 이 아르케이고스란 펀드가 이 월가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저는 이 사건이 그냥 이 사건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르게 말하면 이걸로 인해서 뭔가 추가적인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이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건, 과연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런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이 빚을 내서 투자함으로써 생긴 거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아르케이고스는 그냥 하나일 뿐이고 정말 많은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게 말이 되는 게, 지금처럼 이자율이 낮을 때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로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아르케이고스처럼 이렇게 강제 청산을 당하는 펀드들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주식시장에 지금 굉장히 많은 버블이 껴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식을 팔아야 되냐?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켓 타이밍이란 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잃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그냥 머릿속에 염두만 해두고 주식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넘어가서, 인종차별을 월가 내부에서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인종차별이 굉장히 핫한 토픽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에이시안들,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아시안들이 뉴욕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영상을 보셨겠지만 저도 그런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저는 2002년도에 이제 미국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2년 동안 있었던 시간을 빼고는 한 17년 정도를 미국에서 지냈는데, 제가 뭐 둔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인종차별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지하철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끼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빨리 아무도 마스크를 안 낄 때 혼자 미국 지하철을 타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저만 마스크를 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보더라고요. 그 시선이 굉장히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하철에 마스크를 끼고 혼자 앉아 있는데, 두 명의 유럽 남자가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았는데, 저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서 먼 쪽으로 옮기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서 좀 어이가 너무 없었고, 이런 게 인종차별인가? 물론 제가 아니라 백인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냥 그 마스크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있기는 해요. 사람들이 정말 아픈 사람들만 마스크를 낀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유가 어찌됐건 전 그 당시에 이런 게 인종차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대놓고 인종차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월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뭐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내가 좀 부족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나? 아니면 내가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대방이 저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는 오히려 저는 그걸 자극제로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하고 더 고치자는 생각으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미국인들은 또 어떻게 보면 간사할 수 있는데, 정말 능력있고 잘난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 대요. 오히려 자꾸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건은 참 없어져야 되고,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지하철을 타다가 운이 안 좋아서 이런 사건을 겪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요즘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워낙 유명해지고 되게 매력적인 나라가 돼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동남아 분들, 아시아 분들 뿐만 아니라 백인 분들도 이제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대할 때 그런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인종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안 들도록 그렇게 대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개의 질문만 더 답변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구독자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월투가님의 24시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개인적 시간은 얼마나 있는지, 주말에는 뭐 하시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부먹인지 찍먹인지도 영상을 찍어주세요 했는데, 일단 부먹 찍먹은 저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같이 먹는 사람이 부어 먹으면 먹으라고 하고 찍어 먹으면 찍어.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저는 맞춰주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제 하루 일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뭔가 이 제 답변을 통해서 좀 자극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말씀드리면 실망하실까봐 좀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끔씩 게을러질 때도 있고 바쁘게 살 땐 또 굉장히 바쁘게 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삶의 행복이 뭔가 너무 치열하게 살면 그렇게 치열하고 경쟁적으로 사는 것도 좋은데 결국 우리는 행복하자고 사는 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전 밸런스 있게 사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 유튜브란 걸 시작하면서 더 많은 제 시간에 많은 거를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빠지는 게 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진 않아요. 저는 잠을 굉장히 잘 자야지 펑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은 뭐 7시간에서 8시간씩은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다양한 제안이 들어와요. 뭐 광고도 들어오고 인터뷰 제안도 들어오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보고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인터뷰 제의가 들어와서 최근에 제가 중앙일보랑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올라왔었는데 가장 최근에 또 섭외가 들어온 게 이제 MBN의 머니투데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5분짜리 코너를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게 또 생방이거든요. 사실 처음엔 안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되는 말을 하나 해드리자면 저는 항상 제 편한 그 컴포트 존이라고 해요. 그 안에만 있으면 사람이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 그 컴포트 존에서 좀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야지 제 스스로 발전을 하고 저의 컴포트 존이 점점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라는 것도 한 거고요. 그래서 또 같은 이유로 이 섭외에 응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생방이고 또 뉴스에서 제가 말하는 게 처음인지라 굉장히 부담이 되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인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제 뭐 4월 언제쯤인가 첫 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그 편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불편한 게 싫어서 뭔가 내가 자신 없고 좀 불편한 것들은 그냥 안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번 하다 보면은 또 이게 또 재미도 있어요. 내 스스로 못 해본 거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는 점에서 또 재미도 있고 또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는 좀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좀 스스로 푸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로 이번 영상은 마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또 다양한 질문들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